안녕하세요. 오늘이 네 번째로 그 전 재단 이사장 최영규 이사장이 이번 정원 때 좀 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 1기 2대 재단 이사장 강지원이와 어, 1기 2대 강지원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미디움 파운데이션, 즉 미디움 리미티드와 계약을 했다는데, 그러면은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운영권을 가졌는 상태다라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강지원이가 최영규 전 3기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때까지 중간에 누가 재단 이사장이었는지, 여전히 강지원이었는지, 아니면 김판종이었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1기에는 1대와 2대의 이사장이 있었고, 2기에는 2기는 빠지고 3기가 재단 이사장, 자기는 3기 재단 이사장이라고 기수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1대, 2대, 3대, 4대가 아니고 1기 분명히 그렇게 저한테 표현을 했거든요. 왜 1기에는 1대와 2대가 있고 2기가 있고 2기는 빠지고 자기는 3대가 아닌 3기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인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어, 정언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나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최영규 이사장의 이야기대로라면은 자기는 계약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어떠한 계약서든 간에 본 적이 없다.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다. 그 다음에 뭐 법인 등록이라든가 그러니까 K 스테디움 PT라는 이 법인을 설립을 할 때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K 스테디움 PT라는 재단 설립은 22년 4월 13일이에요. 그러면은 재단 이사장 공지가 나왔는 게 제 기억으로는 4월 20일인가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시차가 또 발생이 돼요. 그 날짜는 지금 제가 또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일단 최영규 이사장이 취임하기 전에 K 스테디움 PT라는 현재 메인넷의 그 법인으로 그러니까 KOK 플레이가 아닌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의 지금 실질적인 법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검사든 아니면은 어, 피고인 변호사든 이쪽에다가 역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다. 그런데 분명히 나는 재단 3기 이사장으로 공지도 했고, 그런데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재단 이사장으로서 그다음에 재단 역할을 하면서 어떠한 문서적으로나 그다음에 자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았다.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고 나서 실제로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것, 즉,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했던 일들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줬으면 싶어요. 왜냐하면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은
재단 사무실조차도 그 KOK 플레이, KOK 파운데이션의 사무실조차도 분명히 자신의 돈으로 임대를 얻어가지고,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운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그, KOK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K 스테디움 PT, 그 다음에 이 메타엔, 이 세 가지의 그 역할과 권한에 대한 부분, 그것과 관련해서, 어,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운영사라는 쪽이 운영사의 역할이 명확하게 어떠한 일들을 하는 것인지 지금까지 공지나 그다음에 언론사를 통해서 나온 기사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뭐 유지 보수, 그다음에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 개발, 이게 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이미 띄웠으니까 정윤호라고 하는 그 대표이사, 주식회사 미디움의 대표이사 정윤호라는 사람이 저한테 다른 부사장의 그 메신저를 통해서 저한테 보내줬던 내용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은 용역사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개발 용역에 대한 업무가 22년 6월 말부로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저한테 어떠한 답변을 할 이유도 없다. 그러면서 법적인 뭐 책임을 묻겠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손실을 본 게 수천억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들이 소위 말해서 이 그 매출을 올리는 게 21년도에 160억 가까이 됐고 2년도에 177억인가 정도밖에 안 되는데 먼 놈의 수천억에 달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지 그런 이유를 도저히 뭐 납득이 안 돼요. 그거를 또 하나의 거짓말을 했던 내용이 이거잖아요. 부산과 BIBC 그 MOU, 근데 MOU를 제가 알고 있는 MOU가 BIBC에 대한 MOU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라고 BI 그 이제 뭐 사무실 임대하는 거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영세한 또는 스타트업 그런 기업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그런 뭐 장비라든가 설비를 이용을 할 수 없는 기업들에게 사무실도 제공을 해주면 저렴한 금액으로 사무실도 임대를 해주면서 그러한 인프라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혜택을 주는 그런 쪽에 관련된 그 사무실 하나 임대받았는 거 그것 말고는 없었고 업무 협정서 그것도 제가 저 한번 MOU라고 하는 내용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BIBC하고는 전혀 달랐다. 그거는 저희가 부산시를 상대로 집회를 어, 하기 위해서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저희 그 피해자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블록체인 담당관이 나와서 설명을 한 내용 그것도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사업 계획서가 아닌 뭐 그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그 용어를 까먹었는데 사업 계획서를 제출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 부산시에 있는 지방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꼭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 거지요. 소위 말하는 눈속임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아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이네들이 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후에 뭔 일을 뭐 한 게 있는지, 그리고 저는 분명히 생각할 때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다. 그 다음에 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고 레벨들과 소위 말해서 뭐 6승, 7승, 8승이라는 작자들과 미팅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 이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떠한 내용들을 전달을 한 적이 있느냐. 공개적으로 많은 이 프론티어들한테 전달할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알리라고 했는지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제가 하나를 더 좀 파악을 한 게, 뭐, 이승록인가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세명이 휴가로 송치가 됐대요. 그러면은 앞에 5명, 뒤에 3명, 총 8명이 현재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검사 측에서 이자들을 기소를 해서 재판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그 8명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 뭐 경찰에서 송치만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김판종 씨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러면 총, 어, 9명이 결과적으로는, 어, 혐의가 있다라고 송치가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현재, 재판 중에 있다. 그러면은 최영주 씨도 그 8명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죄목이 사기 유사수신, 방문 판매법 위반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 그런 사기와 관련되는 특히 사기와 관련되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재단 이사장 입장에서는 뭔가 그 범죄를 저지르는데 도움을 줬다는 게 뭐 그 피해자들의 고소를 한 사람들의 주장인데 뭐 익히 어 제가 그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쪽에서 나온 공지 내용에서는 최영규 전 이사장도 마찬가지로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일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재단 이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초기에 초창기부터 어떻게 보면은 창립 멤버처럼 이 사업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오늘은 최영규 이사장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현재 피해자들 중에서 전부, 대부분이 다 그렇죠. 뭐, 팔승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팔성이라는 사람도 뭐 1호 사업자로부터 소개를 받았으니까 1호 사업자가 자기를 소개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소개를 한 자가 있고 내가 소개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 내가 삼성이었고 이성이었고 일성이었고 영성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소개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소개를 하고 했던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뭘로 했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해본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현금으로 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아실 거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내가 소개를 한 사람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느냐?
이거는 반드시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법적인 대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고소인에 참여를 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쪽 주장은 우리는 현금으로 그 투자를 했다. 그 암호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났을 때 원금이 현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문제가 이게 무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은 피해자들은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을 상대로 뭔가 액션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저희가 배임으로 하고 있는 사건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미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좀 물어야 될 거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그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리더격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사기, 배임, 횡령으로 고소를 했고, 그런데 그 판단 제목에 대한 판단은 경찰이 한다라고,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 판단을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고소를 하는 쪽에서는 뭐 대충 이렇게 주면은 경찰이 알아서 그 죄목을 결정을 해서 기소를 하든, 그러니까 이게 송치를 하든 해서 이게 재판에서 다뤄질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소인들이 명확하게 죄목에 대한 부분을, 어, 스스로가 정의를 못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기라는 부분을 끝까지 증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 그 다음에 증거 자료 제시, 뭐 설명 이런 것들이 진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많이 미약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좀 그 이 피해자라 그러면은 꼭 그 유념해 두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자체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고소인 중에 일원인데, 내가 아니고, 내가 아는 나를 소개한 사람이 고소인 중에 일원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내, 내가 스테이킹을 할 때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한 건지,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스테이킹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명확하게 문서적으로 글로 하나를 받아 놓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한테 그렇게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 상대로 고소를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지 지금과 같이 저는 확실하게 제가 PPT를 만들어가지고 PPT를 통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현금으로 스테이킹이라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전 세계의 어떠한 스테이킹에서도 현금으로는 스테이킹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문서적으로 글로서 내가 소개할 때 나는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원금이 현금이었다라고 그 문서로 하나를 받아 놓으시면은 그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고소를 했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혐의에 대한 부분에 배상을 뭐 요청을 했을 때 그걸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 나는 현금을 줬고,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현금을 넣지 않고 이 암호화폐로 하면서 스테이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상태로 그러니까 원금이 현금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피해자들은 소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내가 줄 때까지 요 사람들이 내가 넣는 거는 원금이 현금이다.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수익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금으로 이 말을 바꿔가지고 보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아니고 작년에 울산에 한 분이 그 원금 보호장을 한다는 각서를 쓴 적이 있어요. 쓴 내용 때문에 그분은 어, 그, 어, 그러니까 그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판결을 받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이 문서적으로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그 사람 이름까지 딱 적어가지고 그걸 달라고 해보세요. 한 명도 안 줄 거예요. 그거를 씀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이 그 소개를 받은 사람이 고소를 하는데 쓰면은 그거 100% 제가 보기에는 돈 찾을 수 있어요. 달라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문서를 한번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나는컨대 그렇게 써주면은 바로 그걸 들고서 고소를 하시면은 이길 거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내용 절대로 써주지 않을 겁니다. 왜? 사실과 다르니까. 그거를 해보시라고요. 이런 말씀을 왜 자꾸 드리느냐 하면은, 이거는 스테이킹이라는, 그, 스테이킹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스테이킹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면은, 어느 누구도 이거를 현금으로 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이킹은 안정적으로 보상은 받는데 그 보상을 받는 것 자체도 스테이킹을 하는 것도 암호화폐요. 보상을 받는 것도 암호화폐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으로 될 수가 있지만은 최, 그, 최악의 단점이 결국에 스테이킹을 해놓은 기간 동안에는 이 거래소의 그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소의 시장, 거래소의 가격 자체는 계속 그 변화를 주고서 변동성을 가지고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한 개가 지금 10만 불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400만 원이 돼서 10분의 1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더 높게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스태킹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내가 거래소에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빠르게 대응을, 그러니까 내가 거래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바로 팔거나 할 수가 있죠. 근데 10분의 1까지 떨어질 동안에 내가 그 스태킹 되는 걸 해지를 해서 내가 거래소의 지갑에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만큼 손해를 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스태킹이거든요. 현금으로 스태킹을 받는 데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스태킹을 했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사기 집단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예시
하나를 그 보여드렸던 게 천 몇백 명이 뭐 116억인가를 그 코인 발행팀에다가 계좌에다가 돈을 보냈는 경우 이거 사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싸움도 질 거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법적 대응에 범죄자들한테 좋은 기회만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최영규 이사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그쪽과 뭐 검은 커넥션이 없는 이상은 이거는 배임에 관련이 된 거지. 이게 사기나 유사수신 이런 것과 관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어요? 투자를 한 거를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모은다. 뭐, 암호화폐를 모은다. 이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사수신이 그거잖아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의 목적으로 신고, 뭐 등록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목적으로 돈을 그 랜덤하게 무작위로 이렇게 모아서 탈취한 거 이거를 유사수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이 돈을 좀 찾고 싶다고 하면은 그 고소를 한 사람들 중에서 원금이 현금이고 원금 보장이 된다라고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스테이킹을 할 때 현금으로 니들이 했다는 이야기니까 원금이 현금이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글로 적어달라. 지장을 찍든 사인을 받든 자필로 받은 다음에 그걸 받은 사람들은 바로 고소를 하시고 내가 얼마를 줬는지 처음에 그 사람한테 돈을 얼마를 줬는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고소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100%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들어서 스테이킹을 한 거잖아요. 돈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기 때문에,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산을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일종의 조언이지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내용의 글을 써줄 사람은 자기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소개를 받았고, 그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개한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들도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받는 쪽은 안 맞아요. 근데 준 쪽은 자기들이 이미 언급을 했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사기라고,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뭐, 형사적으로, 그러니까 형사 쪽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근데 배상명령 신청을 할 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도 공부를 한 거니까 배상 금액이 원금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보냈던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그 부분을 그 은행에 가서 내가 이 사람한테 송금을 했다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 스태킹 되어 있었던, 그리고 재스태킹까지 했던 그 캡처, 그걸
제출을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거 가지고는 피해액에 대한 그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은 이거는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각하를 기각을 당해요. 각 기각인가 각하인가 뭐 하여튼 그걸 당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 이 계좌 이력을 기록물로 첨부를 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수사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되고 송치가 되고 기소가 됐을 때 그때 하시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민사적으로 돈 안 들이고 바로 그 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는 압류를 거시라고요. 그러면은 그걸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라고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